제가 지금 소속돼 있는 곳이 바른인권 여성연합이고요. 저는 그곳의 사무총장으로 섬기고 있는데 제가 여성단체에 있다 보니까 제가 해야 될 말을 우리 현숙현 교수님과 우리 박경미 대표님이 다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짧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제 토론을 정리할까 하는데요. 일단 지금 박경미 대표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낙태를 전면 폐지하면서 비혼 출산을 저출산의 대책으로 바라보는 이 정부의 정신분열적인 그런 행태입니다. 이 모순, 이 엄청난 모순이 나오는 것은 그 지금 정부와 또 정책을 만드는 그런 그 기저에 깔려있는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아까 형숙현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 문제의 근원이 되는 어떤 그 점을 간과를 하고 계속해서 그 위에다가 무엇인가를 덧붙인다고 해서 절대 해결될 수가 없고요. 그 근원적인 문제를 저희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오랜 교육과 또 계몽 운동으로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사유리 씨가 언론을 통해서 한국에서는 모든 게 비혼 상태에서의 그 임신과 출산을 얘기하는데요. 불법이고 또 결혼하는 사람만 시험관이 가능하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을 통해서 마치 한국 사회가 국제적 흐름에 뒤떨어지는 폐쇄적인 사회, 그리고 굉장히 너무나 보수적인 사회인 것처럼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사유리 씨가 던진 화두는 한국에도 비혼 출산에 대한 의식 변화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해서는 앞서서 지금 명재진 교수님의 발제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충분히 들으셨을 텐데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비혼 보조 생식술이 허용이 되는 것은 난임으로 규정된 그 부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비혼 상태에서의 보조 생식술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상항에서는 상업적인 생식세포의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도 인식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는 정자공여와 난자공여, 대리출산 등 이런 모든 것들이 엄격한 생명윤리에 입각해서 시행되어 왔고요. 제한이 되어 왔습니다. 이 보조생식술은 어디까지나 난임의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부부들을 돕기 위해서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허락이 되어 왔죠. 그러나 이제 비혼 보조생식술을 통한 출산의 법제화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앞서서 지적을 해주시고 또 토론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에서 이 보조 생식술이 비혼 상태인 개인뿐 아니라 레즈비언 커플 또 동성애 커플이 아기를 갖도록 하는 하나의 선택이자 방법으로 법제화되고 있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동성애 합법화를 동성혼 합법화의 어떤 근거를 마련해주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맞춤형 아기에 대한 논쟁은 이미 시작이 되었고요. 우생학적으로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정자와 난자를 사극하는 행위,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인간이 유전적으로 계획되고 조작되고 생산될 수 있는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들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내 몸은 내가 알아서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임신과 출산은 사실상 여성에게 주어진 특별한 능력이고 고유한 영역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수많은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이 성행위, 임신과 낙태, 출산과 같은 생식과 관련된 일련의 모든 행위를 자신의 독자적인 결정에 따라서 행사할 권리를 끈질기게 요구해 왔습니다. 그들이 자기 결정권과 함께 말하는 것이 재생산권입니다. 재생산권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자신이 원할 때 원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 아이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권리를 의미합니다. 아이를 죽일 수 있는 권리를 그들은 임신 중지 혹은 임신 중단이라는 말로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는 사실상 내가 지금 이 아이를 원치 않기 때문에 죽일 수 있는 권리를 달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재생산권에 포함되는 또 한 가지가 아까 박경미 대표님 말씀해 주신 번식의 권리인데요. 그것은 비혼의 상태에서도 아이를 낳을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얼핏 들으면 마치 이들이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마치 프로라이프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미 생명의 시작과 종기를 자기 스스로 선택 결정함으로써 생명의 가치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분열적 사고의 기저에 급진 페미니즘이라는 이데올로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급진 페미니즘의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은 모든 여성들이 권위적인 가부장적 제도 아래서 억압받는 상태이고, 반면에 그들이 꿈꾸는 유토피아는 이 가부장적 헤게모니를 와해시키고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완전히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 해방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전통적인 결혼관계 안에서의 임신과 출산은 일방적인 희생과 고통을 짊어지는 불평등 속으로 들어가는 지옥문과 같은 것이죠. 그들은 결혼과 가정을 거부하고 노동하는 개인의 삶을 추구하도록 충동질합니다. 그리고 결혼과 상관없이 자발적, 주체적으로 행하는 임신과 낙태, 출산을 모두 자신의 권리로 인식하고 행사하고자 합니다. 사유리 씨의 출산은 이 재생산권의 행사인 것입니다. 연합에서 발표한 21대 총선 젠더 정책 자료집에 보면요, 우리 사회가 가정을 이성의 혈연 중심 정상가족 모델로 규정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배제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역시 정상가정의 굴레에서 벗어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이성의 혈연 중심 정상가족 모델, 이것은 마치 그 외에 벗어나 있는 그 틀을 벗어나 있는 다른 모든 가족 형태를 굉장히 일종의 피지배 계급으로 보고요. 그 정상 가족을 지배 계급으로 보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여기에 이제 젠더 이데올로기까지 가세해서 아이의 생물학적인 성을 인지하는 성으로 대체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가정에 대한 도전과 해체 작업을 더욱 혼란한 양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동성 동거, 동성 결혼의 문을 열어주는 건강가정 기본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로 급속하게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남인순 의원과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페미니즘은 여성과 남성의 대립과 분열을 조장하고 이혼과 비혼을 증가시켜 왔습니다. 또 결혼과 성을 분리시킴으로써 매우 배타적인 결혼 안에서의 성을 자유분방한 쾌락의 성으로 변질시켰습니다. 페미니즘은 결혼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합니다. 아버지는 권위를 잃고 한남충으로 전락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들이 주장처럼 아버지라는 존재는 필요하지 않은 것일까요? 구성이 결핍된 가정을 생각해 보았는지요? 심리학에서는 아버지로부터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해 일어나는 아이의 정신적 발달 장애를 구성 실조 상태로 표현합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를 없애는 것은 참으로 사악한 일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아이가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이 아이에게 아버지를 주지 않을 권리를 엄마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인가? 다행히 유엔에서 그런 것들을 금지한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니까 저는 오늘 새롭게 알고 굉장히 감사한 마음입니다. 가족에서 아빠가 제거당한 상태는 장차 그 아이에게 심각한 정체성을 혼란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 하나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땅의 많은 젊은 여성들이 결혼 생활과 육아에 뒤따르는 불평등을 거부하면서 자발적으로 비혼주의자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만 20세에서 39세 6,3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생애 전망 인식조사에서 청년 여성들은 결혼과 자녀 갖기를 노동자로서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젊은 여성들은 가정 대신 노동하는 개인의 삶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청년기의 남녀 모두 파트너십이나 자녀 이런 가치보다 일과 개인 생활을 중요시한다는 조사가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는 더 이상 가정을 원하지 않고 자발적 독신을 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은 결혼을 불평등한 관계를 초래하는 적폐로 인식하고 이것은 비혼과 저출산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비혼을 추구하는 세대가 늘어나면서 비혼 출산의 법제화의 요구는 더욱더 거세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발적 비혼과 비혼 상태에서 임신과 출산의 권리 그리고 낙태의 권리로 이어지는 일련의 경사진 사고방식 안에서 과연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말이 어디쯤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가능성이 극대화되고 자연 질서 위에 군림할 수 있다고 믿는 이 시대에 우리는 자연계에서 가장 천박한 상태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간이 침범할 수 없었던 생명의 영역을 돌파하고자 하는 끈질긴 도전 덕분에 인간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면서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의 존엄성은 훼손되고 있고 점점 물질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낙태와 비혼출산, 자살과 안락사, 자신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에 대한 결정권을 거머쥔 인간의 손안에서 생명의 가치는 여지없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한 여러 형이상학적 논의는 제쳐놓고라도 분명한 것은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한 남자인 아버지와 한 여자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고 또 모든 생명은 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 부여받은 생명이기에 동등하며 존엄합니다. 자신의 생명도 또 타인의 생명도 함부로 다룰 권리가 인간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가정은 가장 작은 사회 단위로서 인류 역사를 통해 건강한 가정은 건강한 사회와 국가를 이루는 근간이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과도하게 고양된 인본주의와 물질화된 정신세계 안에서 특히 극단적인 페미니즘과 젠더 이데올로기의 확산으로 인해 가정을 해체하려는 시도들이 매우 가열차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전 세계에서 성공적인 그런 혁명을 이루고 있는 그룹은 여성입니다. 이 시도들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세상의 흐름에 맞추어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만들기보다 건강한 가정의 가치와 중요성을 더욱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전통적인 가족 제도는 인류 문명의 기초가 되어왔습니다. 우리는 한 남성과 한 여성이 부부가 되고 자녀를 낳아 기르는 인간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삶을 회복하는 일에 더욱 관심을 갖고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가정의 가치를 알리는 일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입법자들이 국가의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평범하고 건강한 이 땅의 수많은 가정들을 볼모로 삼지 않기를 간곡히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